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하녀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며 시집살이 시키던 시모와 시댁 편만 들던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이혼 소송을 건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개막장 짓을 하는 시모도 깍듯이 대해야 하고 올케를 하녀로 생각하는 시누이도 친자매로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속상할 짓을 하는 못난 딸이 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듭니다. 신랑과는 대학 시절 만나서 3년 연애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경험도 없었고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헤어짐도 두려웠고 제가 신랑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신랑에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신랑은 말을 참 논리정연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지만 그 정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고 생각하며 그런 점도 신랑의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모습에 이 정도면 잘 살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외동딸인 저에게 시댁에 책 잡히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겠다는 저희 부모님은 집이며 혼수며 예단까지 최고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며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신랑 얘기에 마음 아프셨다며 저희 엄마 아빠는 이 정도는 꼭 해주시고 싶다고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다. 집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것이 시댁에 책 잡힐 것 같으면 신랑 명의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빌라에 들어가 살기로 신랑과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신랑과 반반해서 결혼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 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속으로 내가 집도 해가니 덜 해왔다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트집 잡힐 일도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자는 시자인지 제 생각과 다르더군요. 집을 해왔어도 시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외동딸, 오매불망 기다릴 친정부모님 생각에 명절에는 번갈아 가면서 시댁과 친정을 가자고 신랑과 약속을 했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 그건 어렵겠다며 자식 결혼하는데 큰돈 못 보태줘서 의기소침해하고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양보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 하는 말이 돈 좀 해왔다고 며느리가 유세 부리면 자기 부모님 상처받으실 것이라며 여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을 때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혼이 부모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댁에 끌려다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는 시외가까지 방문하는 바람에 3일을 꼬박 음식하고 인사하고 친정에는 그 주 주말에나 찾아뵈었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친척들에게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겠냐며 어머니 편을 들던 신랑의 말이 서운하고 눈이 빠져라 저만 기다렸을 친정부모님 생각에 제가 펑펑 우니 첫 명절에 친정에 바로 가는 신혼부부가 몇이나 있겠냐고 큰 소리를 치는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너무 시댁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건 결혼 전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공평하게 살고 싶어서 반반했고, 그 비싼 집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소리 지르니 그 집 명의 내 명의도 아니고 장인 명의인데 그게 어떻게 집을 해온 것이 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아냐며 그 비용을 대는데 남자가 훨씬 큰 돈을 댄다고 하며 근데 그게 네 생각에는 올바른 것 같냐고 했습니다. 남자가 더 큰 돈을 해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먹을 짓 아니냐며 우린 공평하게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서로 할 말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이기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해질 수는 없으니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라는 말을 하는 신랑이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정부 치료 노력하는 시어머니 몇이나 되겠냐고 하더니 자기 엄마 불쌍한 것을 하나도 몰라주냐며 너무한다던 신랑. 매일 아침 전화해서 아침밥은 챙겨주고 있냐고, 아침엔 따뜻한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과 밥은 꼭 아침에 새로 지으라더군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전화로 아침밥, 저녁밥 잘 차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장 뭐 볼 거냐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참견하시며 아침, 저녁 밥상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들들 볶던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제가 바보 멍청이겠지요. 밥상 사진은 꼭 찍어서 보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아직 살림이 서툴러 본인이 가르쳐 주려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아들 입맛 맞춰서 요리할 것이 아니냐고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 아니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 별뜻 없다고 오해 말라던 시어머니 혹시라도 첫아이가 딸이면 친척들에게 면이 안 서니 웬만하면 아들 낳도록 내가 몸조리 잘하고 좋은 씨를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대답한 채가 너무 한심합니다. 지난 여름에 시누이의 시어른 생신상에 저까지 동원되어 주말 이틀을 음식하고 라면과 누룽지로 끼니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서럽던지 신랑에게 얘기하니 그깟 음식 좀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냐며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참 가족 관계를 이해 못한다고 가족애가 부족하다고 절 다그쳤습니다. 둘보다 셋이 하니 음식이 훨씬 빨리 끝난다며 다음번 제사 때 일손 부탁드려도 되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시누이의 뺨을 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시누이의 미친 소리에 가족끼리 당연한 것을 왜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하던 시어머니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 집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 내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경 써주고 조카들도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봐주라고 그래야 내가 애 낳았을 때 시누이가 너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돕고 사는 것이니 나쁜 마음 갖지 말라는 시어머니. 내가 외동이라 가족애를 모를 텐데 이럴 때 정도 쌓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이면 열흘을 시누이 쌍둥이 애들 보느라 퇴근 후 제 생활과 주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가 오빠가 있어서 그렇지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애 봐주고 할 텐데 너도 외동이라 이런 정을 못 느끼지 않냐며 정을 돌려받으려면 잘 좀 신경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외동이어도 사랑 충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가족애를 알고 있다고 이런 것은 가족애가 아니라 나를 사람 이하로 보는 짓거리들이라고 말한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아니 여러 대 치고 싶었습니다. 어딜 시어머니의 말에 말대답이 있을 수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를 종 부려먹듯 부려먹는 인간이 시모는 무슨 놈의 시모냐며 이제 이 집 며느리 겸 하녀 노릇 때려치우겠다고 가난한 주제에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변변치 못한 아들놈이라도 구제해줬으니 평생을 고맙게 생각하고 떠받들지는 않고 한여 부려먹듯 부려먹는 것은 없이 살아온 것들의 자존심이냐고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집구석에서 나가 다시 부잣집 외동딸로 돌아갈 것이니 구질구질한 아들이 한여 노릇할 새며느리 구해올 때까지 알아서 하시라고 쏟아지는 저희 말에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이 정도가 뭐 대단한 것이냐며 돈 좀 해왔다고 남자 집을 아래로 보는 것이냐는 신랑에게 집을 해온 내가 아래로 봐도 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려 했더니 나를 오히려 아래로 보길래 이러는 것이고 너와는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당장 이혼하자며 내가 유책 배우자이니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시모와 시누이 앞에서 날뛰는 신랑에게 지금까지 너희 식구들이 나에게 한 짓들을 최근에 녹음해 놓기 시작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소송 이혼해서 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며 없이 자라서 뭐든지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려 다가오는 신랑에게 내가 소송에 더욱더 유리한 증거를 가지게 되도록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꼬리 내리는 신랑을 보며 남자가 돈 때문에 꼬리 내리는 것을 보라며 한참 깔깔거리고 웃어주었습니다. 항상 행복하다고 시댁에서도 잘해주신다는 거짓말도 이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친정에 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외동이라 그렇다. 외동이라 모른다는 소리가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가르침에 예외가 있기도 하다는 말을 덧붙여 말해주지 않으신 아빠를 원망할 수 없어 아빠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가슴을 내리치며 숨이 막힌 채로 눈물을 쥐어짭니다. 좋게 마무리하려고 협의 이혼을 얘기했지만 도무지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 아빠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년도 넘게 간다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몇 년을 더 지내야 제 자존감도 제 인생도 밝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이번 사연은 철없는 남편의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께서 철저하게 짓밟아 놓으셨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3년 차, 임신 8개월을 지나 막달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뱃속에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아이가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참 귀엽네요. 남편과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둘 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둘이 함께 벌어서 모자라지 않게 살자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초반에 남편과 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가사 분담이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남편은 제가 좀 더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연봉도 비슷한데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하냐고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가사 분담이 아니면 싸울 일도 그닥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댁 식구도 없고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술도 잘 안 마시고 검소하고 성실합니다. 시부모님은 꽤 무뚝뚝한 이미지였습니다. 가까이 살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전혀 터치가 없으셨어요. 저희가 주말에 찾아뵈면 왔나보다 하시고 명절 음식을 하러 가도 왔나보다 하는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될 일이었는데 제가 하도 시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괜히 긴장하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사 분담으로 남편과 싸우고 싸우다 지쳐갈 무렵부터 남편도 어느 정도 가사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남편이 가사를 다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둘이 사는데 임신 중이라도 충분히 가사는 저 혼자도 할 수 있었죠.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에 시아버지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시더니 집 근처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근무 시간은 5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살림을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이 눈치로 다 보이는데 잔소리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알바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시며 주셔서 어머니 용돈으로 쓰시라고 거절했지만 한사코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있고요. 어머님은 청소와 빨래는 나서서 하시려고 하고 요리와 설거지는 제 살림이라고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웃긴 것이 남편은 혼자 이런 집안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나 봐요. 언제 한번 남편이 저에게 엄마가 일도 하시고 돈도 주시는데 집안일도 해야겠냐며 저보고 네가 다 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제가 다 하는 것이 마음 편해요. 시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시거나 빨래를 개거나 하시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이제는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차요. 그래서 집안일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빨래를 개고 계셨어요. 제가 국을 끓이다가 도저히 맛이 나지를 않아서 어머니, 국간 좀 봐주세요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넌 집에서 시어머니 부려먹다가 이젠 국도 끓여달라고 하냐고 하더니 네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하는 건 도대체 뭐냐고 TV 위에 먼지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이라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에라이 미친놈아 하시면서 개어놓은 빨래를 남편한테 막 집어던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 집에서 놀고 먹어? 그럼 네 애미는 30년을 집에서 놀고 먹었냐? 이놈 새끼가 지 애비 닮아서는 너도 네 애비처럼 다 늙어서 혼자 밥 처먹고 싶냐? 이 싹수 없는 놈의 새끼. 이렇게 막 욕을 퍼부으시며 빨래를 집어던지시다가 내가 왜 네 애비 안 쫓아가고 여기 있는 줄 모르냐? 눈치가 좀 있어봐라 이놈 새끼야. 이러시고는 씩씩거리시면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국간을 봐주시더니 다진 마늘 좀 넣으면 될 것 같다 하시고 식탁 위에 있던 물티슈를 팍 집어던지시더니 집에 먼지 앉은 거 있으면 네가 다 닦어 이러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시원스러운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며 식사를 차리는데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저희 시어머니 남편 째려보시고 눈치 보며 밥 먹던 남편은 밥 다 먹고 결국 청소기까지 한번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계속 욕을 퍼붓는데 지 애비랑 아주 똑같은 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애비 하는 짓 듣고 배웠냐? 너 이놈 새끼. 네가 나랑 오래 살겄냐? 새아가랑 오래 살겄냐? 생각머리가 약에 쓸 개똥만큼도 없는 놈. 이런 식의 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눈치 슬슬 보면서 제가 어머니, 이제 집안일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 일도 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원래 제가 할 일이기도 하고 했더니 애미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부지런히 뽑아먹는 거다. 나는 도와주는 놈은 없고 뽑아먹으려는 놈들이랑만 살았다. 이러시고는 뜨개질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멋지시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일도 하시면서 가사까지 혼자 힘으로 모두 해오신 시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니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불만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가 아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건 아니더라. 넌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개질하고 계시길래 쌍화차 한 잔 타서 갖다 드리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네요. 조금조금한 이목구비에 저 작은 체구로 어떻게 그 길고 힘든 세월을 감당하고 살아오셨는지 대단하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이 살아오신 분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남편에게 까탈스럽게 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남편이 지금은 철이 좀 없어도 철이 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서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살 수 있을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가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란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저만의 개똥철학이 생기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도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곧 태어나게 될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물어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어머니께 더 잘하려고요. 어색하지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번 사연은 택배기사인 남편의 뺨을 때린 고객을 이혼당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연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요즘 물건 구매하실 때 인터넷으로 구매 많이 하시죠? 택배로 구매한 물건 받을 일 많으실 거예요. 요즘 택배기사들 과로다 뭐다 뉴스에 말이 많아서 남편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기사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어 접고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와서 밥 서너 공기를 뚝딱 해치우고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면 많이 안쓰럽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 동기를 만났던 일인데요. 그 얘기를 풀어볼까 해요. 남편은 6시 이전에 집을 나섭니다. 처음 택배 일을 시작했을 때는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익숙해진 후부터는 늦어도 10시에는 집에 들어와요. 하루에 배송 분량을 다하지 못하면 감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날 할당된 물건은 전부 끝내야 집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택배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15kg가 빠졌습니다. 먹는 양은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토요일에 남편 일을 도와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벨 눌러보고 사람 없으면 현관문 앞에 두고 오면 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주인과 얘기가 되면 집 앞에 두고 오던지 경비실에 맡기던지 했습니다. 고객들과 통화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전화를 안 받았던 고객이 전화를 해서 지금 집에 들어왔으니 당장 가지고 오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배송하러 간다고 전화로 집에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 왜 이제 오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경비실에 맡긴 물건을 경비 아저씨가 잃어버렸는지 없어졌다고 해서 물건값을 보상해 준 적도 있고 아무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불인 택배를 배달해다 주고 고객이 부재 중이라서 그냥 두고 와서 나중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면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통화가 되어서 택배비 아직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남편도 사람인지라 가끔 물건을 다른 집에 운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 왔다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집 물건을 그냥 가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운송을 잘못한 남편의 실수가 맞긴 하지만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런 물건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더운 날 또는 갑자기 추워진 날, 날씨가 이상한 날에는 택배기사에게 걸려온 전화에 다짜고짜 욕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 시간에 가져오라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저는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몸은 건강해서 일을 잘하고 남들보다 배송 건수가 많아서 벌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면서 무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많으니 허리나 무릎 등 관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항상 남편 건강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시무룩해서 있더군요. 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무슨 일이냐고 닥달하니 얘기하는데 그날 물건 배송하다가 고객에게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 동네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빌라가 2개 있는데 잘못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좀 있다가 물건을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다시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확인해 보니 호수는 맞는데 빌라 이름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배송할 집에 가져다 주었더니 남편에게 그런 것도 똑바로 확인 안 하고 다니냐며 무슨 새끼 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배송이 급한 물건도 아니고 어쨌든 가져다 드렸는데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고 했더니 택배 주제에 어딜 말대꾸냐고 하면서 남편 따귀를 때렸다고 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대꾸를 하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서 볼을 부여잡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 다리가 떨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겨우 차 갖다 놓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디냐고 가서 내가 그 여자 가만 안 둔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고 하며 저를 진정시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다고 사과를 받던지 경찰에 고소를 하던지 하겠다고 하길래 함께 그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더니 그 여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만저만해서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문 앞으로 나오더군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대학 동기였어요. 그 애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 입학했을 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친구였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성형수술을 엄청 하고 살을 빼더니 정말 한풀이 하듯이 남자를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얘기로는 나이트에서 원나잇은 물론 같은 과 남학생들 중에서 걔랑 잤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던 소문 안 좋은 친구였었죠.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주변에 남자 많다고 자랑했는데 임신도 몇 번 했다고 자랑처럼 말하던 애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안 좋아지고 과에서 외면을 당하니 휴학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마지막이었죠. 걔도 저를 알아보고 놀라는데 네가 우리 남편 따귀를 때리냐고 했더니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걔 남편에게 제 소개를 했어요. 대학 동기였다고 했더니 남편이 호주에서 대학 나온 것 아니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갔습니다. 걔는 지 남편에게 외국에서 대학 다닌 것만 얘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1년간 같이 대학을 다녔다고 같은 과 동기라고 했더니 걔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우리 남편이 뺨을 맞았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걔 남편에게 얘가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 하더니 한풀이 하듯이 남자 만나고 다닌 얘기를 해줬습니다. 걔는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 따귀 맞았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동기들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고 확인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니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한참 남자들 만나던 기간에 산부인과 가서 수술한 것만 몇 번이었냐고 너야말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러다가 유학 갔는데 또 어떻게 살았을지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걔 남편에게는 다 결혼 전 얘기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드린다고 하고 남편과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걔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걔네 남편이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 줄 알았는데 걔가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화가 나서 지어낸 얘기라고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 그런 거짓말 시킬 마음 전혀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에게 쌍욕을 하길래 너희 남편 전화번호 대라고 내가 택배기사라 통화 내용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아까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한 내용이랑 지금 욕지거리 한 내용 남편에게 전부 보내버리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답니다. 남편은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걔한테 뺨 맞은 거 경찰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고소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택배기사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많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직업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려는 사람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뺨 맞은 것이 아직도 속상하지만 여기에 털어놓고 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국제 결혼을 한 아들이 폐륜적인 행동을 해서 고민이 많으신 한 어르신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저 내년에 80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 내외를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지금은 딸네 집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사람은 많이 아픕니다. 아들 내외는 3년 전에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처음부터 들어와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식 둘밖에 없는 중에 하나라 앓는 소리 하는 것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리 되었습니다. 제 능력이 안 되어 아들에게 집 한 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며느리 전에 만나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미모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았는데 은행을 다니던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제 아들은 저에게만 이쁠 뿐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격이 높은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아가씨는 아들을 걷어 먹이듯이 아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 내외에게도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그 아가씨가 얻어서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아들은 그 아가씨에게 모은 돈을 모두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까지 터져서 우리 내외가 막아줬습니다. 사실을 알기 직전에 그 아가씨가 저에게 좋은 투자할 곳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친구들 중에서 주식으로 패가망신을 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안 되어 아들은 그 아가씨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아들은 카드 빚을 감당 못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 아가씨에게 모은 돈도 모두 날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행여라도 못된 생각을 할까 보아 카드를 제가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이 지나서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둘이 좋아 결혼을 하는 것이면야 국제 결혼이든 뭐든 상관이 없겠지만 돈을 내고 하는 결혼 저희 내외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굳이 그 결혼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렇게 악몽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왔을 때 통역을 통해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외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늙고 아프고 너희들이 살 거면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을 통역을 통해 알아듣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었겠거니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 외벌입니다. 아들은 지금 48살이고 며느리는 10살 어립니다. 아들의 직장은 중소기업이고 기숙사에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껏 주말 부부를 해왔습니다. 며느라이는 여지껏 정오가 되기 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생각도 말을 배우려는 생각도 없는 듯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 해도 말이 안 통하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사람이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는데 며느라이는 얼굴 한번 안 비쳤습니다. 안사람 병원에 있을 때 딸이 대소변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딸 전업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안사람 옆의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 자며 출퇴근했습니다. 저희 내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딸 사위가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라이는 돈을 자꾸 요구했습니다. 친정이 힘들다, 친정엄마가 아프다 등등의 이유를 말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공장이라도 나가서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친정에 돈을 보내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또 싫다네요. 최근에는 집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가진 거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란 놈과 며느리란 것이 저희 내외에게 나가라고 하더군요.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 아픈 아내와 저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집이다. 너희들이 10원 한 푼 보탠 것이 있냐 하며 너희들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멈칫하더니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잘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더군요. 제발 나가줬으면 했는데 슬그머니 눌러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소기업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데 3년 동안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낸 돈이 7천 정도 된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며느라이는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늦게 일어나고 따로 밥 먹고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노려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지나가다가 늙은 저를 어깨로 툭 하고 부딪히고 지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라이는 저와 부딪히고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들도 집에 오면 아픈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밥도 둘이서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내의 수발을 들면서 살고 있으면서 아들 내외의 이런 태도에 무슨 일 날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발벗고 나서는 딸 사위에게 부담이 될까봐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우리 내외 먹으라고 해보낸 죽과 반찬이 냉장고에서 자꾸 없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라이가 딸이 해보낸 음식을 몰래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버리냐고 호통을 쳤더니 며느라인 저를 노려보며 그 음식들을 비닐에 담아 버렸습니다. 딸 사위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지만 며느라이의 행동이 너무 무섭고 무슨 일이 날까봐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딸 사위는 그날로 집으로 왔습니다. 참한 줄로만 알았던 딸이 며느라이를 보자마자 딱 위를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며 저희 내외에게 며느라이가 잘못한 것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계속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며느라이는 딸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지만 며느라이의 이 같은 행동은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저도 아들 내외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었는지 딸의 행동을 말리기보다 마음속으로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딸 사위와 함께 딸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딸의 집으로 온 지가 2달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 오자마자 저는 딸과 사위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놈의 집 한 채 때문에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며 당장 집을 딸 사위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딸은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아들이 딸에게 전화를 해서는 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딸도 지지 않고 아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들이 가만 안 있겠다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답니다. 그 소리에 사위도 나서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집으로 찾아오라고, 아니면 사위가 아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저에게 전화도 한 통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온다고 해도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놈 하나 잘못 키워 이사단이 나서 사위에게 낯도 서질 않고 외손주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들놈이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딸이 얼른 집을 상속받아갔으면 좋겠는데 딸 사위는 욕심도 없는 아이들인지 저에게 늙을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이 저희 명의로 되어 있지를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쩌나 하고 있다가 집을 팔아 돈을 딸아이에게 줄까도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돈을 받아 사용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딸 사위가 이 모든 것의 서류들을 처리해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에게 줄 집을 왜 주택연금으로 돌렸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집은 나의 집이니 당장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행동거지가 너무 괘씸해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아들을 이렇게 핍박하여 무엇을 얻으려냐며 대들었습니다. 내 놈에게 뭘 얻으려 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아들놈 없는 셈 칠 테니 전화도 말고 찾지도 말라 했습니다. 며칠을 뻔질나게 아들이 전화를 해댔습니다. 보다 못해 사위가 제 전화를 받아 아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당장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가택 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아들놈의 만행에 화를 눌러 참으며 어찌하시겠냐 하여 저는 경찰을 불러 아들 내외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집으로 몇 번 찾아가서 아들 내외에게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내 집이어도 아들 내외가 무서워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딸 사위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고 사돈 뵙기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가면 모아둔 돈도 없을 테니 거리에 나앉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토록 폐악질을 하는 것들이지만 아들이 나쁜 마음 먹을까봐 더 매몰차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딸 사위는 저희에게 잘합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금보다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픈 말은 말아주세요. 자식을 예쁘다 하여 잘못 키운 저희 잘못인 거 알고 있습니다. 늙은이 가련히 여기셔서 부디 길을 알려주세요.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쓰니님에게 집들이를 강요하는 시부모님을 참교육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한참 즐겁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설레이고 있어야 할 신혼인데 많이 힘듭니다. 얼마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보낸 것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랑 때문에 더 진 빠지기도 했었고요. 결혼식 이후부터 시아버지는 저에게 호칭이 야 이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저에게 너네 부모 이랬고요. 어른들끼리 나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와 동갑이세요. 친정아빠는 시아버지보다 6살 많으시고요.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이렇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돈을 호칭하는데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를 호칭하는데 너네 부모가 말이 되나요? 이 문제로 신랑에게 몇 번 얘기했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시아버지의 이런 막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며 신랑에게 따졌는데 할 말이 없는지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신랑 차를 타면 시어머니는 보조석 뒷자리에 타면서 제가 앉을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어서 뒷자리를 넓히셨어요. 앞이 좁아서 무릎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제 가슴에 남을 말씀을 참 쉽게 하셨는데요. 신행 다녀왔을 때 신랑 없는 데서 저에게 혼수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색은 니네 엄마가 골랐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 하셨고요. 나와 신랑이 사는 신혼집에 소파 색깔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었네요. 처음에는 남들과 달리 나는 시댁과 잘 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노력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감정 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고 임신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집이 불안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5주도 채 안 돼서 입덧이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역해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입덧을 했습니다. 유산 위험 때문에 엽산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입덧이 심해 물도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로 겨우 끼니 해결했습니다. 엽산 먹으면 바로 토하고 12주까지 버텼습니다. 보통 그맘때쯤 입덧이 끝난다고 해서 조금만 더 견디자 했는데 결혼한 지 3달 조금 안 되어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유산도 출산과 같이 생각하고 한동안은 조심하라는 말에 매사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대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고 뭐 하는 것이냐고요. 신랑이 그 말을 전하길래 유산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더 있다가 하겠다 말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막무가내로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답니다. 속상했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니 남편은 처음에 어른이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하더군요. 연애 기간부터 그때까지 신랑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인 것이 죄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유산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집들이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이냐고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기분 맞추려고 억지로 집들이를 준비해야 하겠냐고요. 당신이 나에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라 강요하면 나는 누가 위해주고 이해해줄지 모르겠다고요. 나 이 결혼 생활 자신 없다고요.
신랑은 저에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시어머니께 잘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이 지나는 길이라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짜고짜 집들이는 언제 할 것이냐고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신랑이랑 다 얘기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신혼에도 저희 집 집들이를 기다리고 있고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나서서 시어머니께 전화로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집들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글쎄, 좀 더 있다가가 언제냐며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집들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저보고 그렇게 시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신랑이 시부모님에게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장가 보내놨더니 마누라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신랑에게도 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것이 며느리가 시부모 버리게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정을 뚝뚝 떼주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들이가 뭐라고 유산한 사람 몸 추스르기도 전에 그렇게 집들이를 하라고 강요하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어딜 어른한테 말대꾸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여태까지 참았더니 나를 너무 무시해서 나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대꾸를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야 라고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쌍놈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찻잔을 드시며 손을 떠시는데 저는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으로 며느리와 원수를 져서 무엇을 얻으시려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이 집들이를 재촉하냐? 애를 낳아본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면서 집들이를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떨리고 눈물이 나오려 하는 걸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은 본인이 해준 것이니 저희 둘이 나가서 알아서 살며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집값도 반반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혼수만 해오라고 하셨던 것이 이렇게 집해준 유세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냐고 집 돌려드리고 친정에 얘기하면 친정에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이 집이랑 함께 당신도 시댁에 반납하겠다고요. 신랑이 나는 내 와이프 따라갈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어딜 가게 되던지 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신 뵐 일 없을 것이라며 저희는 곧 나갈 것이니 이 집 얼른 처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신랑이 저에게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실망스럽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꼼짝도 못하던 신랑이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처가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이 투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투룸이든 원룸이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만약에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 다 얘기했더니 시부모님이 사과하시면 사과받고 풀고 지내라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인가요? 어른에게 너무 심하게 행동한 것인가요? 친정이나 친구들은 전부 제 편에서 말을 해줄 사람들이라서 제3자의 입장인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예비 시부의 집착과 종교 강요, 자기 식구를 편드는 예랑에게 사이다 발언과 함께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해결이 되어서 시원하기는 한데 제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께 판단을 맡기고 싶어서요. 저는 20대 후반이에요. 남친과는 2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귀기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고, 사귀기로 했을 때는 가볍게 만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남친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저를 보았을 때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저도 스타일이 어른들을 어려워하거나 어른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친 아버지를 편하게 대했더니 더 좋아하셨습니다. 남친과 남친 동생은 둘 다 과묵한 남자들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친 아버지께서 문자도 자주 보내시고 전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전화는 거의 매일 하셨고 문자와 카톡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예뻐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니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졌지만 지금도 감사한 마음에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알게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크게 부담이 가더라고요. 주변에서 시댁이랑은 결혼 전에 되도록이면 왕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하던데 저는 이미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친과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였으니 저를 며느리처럼 대하셔도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친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매번 저녁까지 먹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리 제가 편하게 있는다고 생각하고 남친 집에 있어도 어른들 앞에서 완전 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편한 자세로 있는다고 해도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요. 그리고 남친 아버지께서는 매일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를 모시고 살 것이냐, 요리는 잘하느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대답을 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삶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어요. 밤에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왜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있는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질문에 대답해 드리느라고 통화가 길어지곤 했습니다. 친구들이던 지인들이던 자리를 비우고 통화를 길게 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남친 부모님이 저희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남친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남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시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저에게 같이 살고 싶으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도 되고 의심도 가더라고요. 의심이라는 것은 남친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편하게 사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뚝뚝한 아들 둘만 키우시던 분들이 원하시는 항상 명랑하고 상냥한 딸 같은 며느리,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철저하게 하는 며느리, 친정은 등한시하고 시댁에 충성하는 며느리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저의 고민을 남친이 이해하고 행동해 주었다면 남친과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남친을 사랑했고 남친과 헤어지면 남친만한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친은 저희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하면 남친은 그 부담스럽다는 말에 서운해 했습니다. 벌써부터 나에게 모시고 살 것이냐고 묻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했더니 부모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장남인데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신혼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집안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렵다고 말했더니, 남친은 차차 배워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자기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계시니 집안일은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닐 것이다. 또는 집안일은 나와 함께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남친과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저대로 더 부담스럽고 남친은 남친대로 더 서운하게 느끼고 해서 심하게 싸우게 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결혼 전까지는 가급적으로 자주 찾아뵙지 않겠다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하면서 제 말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 우리가 결혼 날짜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매일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뵈야 하고 그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친은 다른 것은 전부 무시하고 자기 부모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일단 감정이 상하니까 말을 거칠게 하고 저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결정적으로 힘들게 만든 것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종교를 물어보셔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절에 다니신다고 대답해 드렸어요. 저에게 시집을 오면 시댁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고 언젠가부터 저에게 시부모님 종교 교리에 대한 장문의 톡을 매일 보내셨습니다. 읽어도 이해도 안 가고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시아버지는 장문의 톡을 읽은 감상을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남친과 얘기하다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것으로 싸우게 되니 우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남친은 저에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만 내길래 결국은 너도 안 하는 효도를 나에게 시키려는 것이다. 나는 싫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이냐고 하길래 그럼 우리 엄마가 매일 너한테 전화해서 전등은 갈 줄 아냐? 세면대 막히면 뚫을 줄은 아냐? 집은 해올 것이냐? 언제부터 500 이상 벌어올 수 있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면 좋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랑 그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뭐가 다르냐고. 직장 다니는데 여자라서 요리는 잘하냐고 물어보시고 여자라서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랑 남자니까 이런 것들 할 줄 아냐고 묻는 것이랑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을 커버해 줄 생각은 안 하고 함께 나에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남친이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남친 아버지께서 전화를 해서 저에게 다짜고짜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정떼고 싶어서 남친 아버지께 저 그 종교는 싫다고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 전혀 마음 없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 힘들 텐데 이러시길래 그럼 며느리 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매일 전화하시고 장문의 카톡 보내시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헤어지려고 하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계속 후회할 텐데 이러시길래 더 이상 통화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친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제가 받지 않으니 톡으로 앞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남친의 본심을 알게 되니 전혀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하루에 몇 번씩 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고만 싶어요. 남친 아버지에게 제가 대놓고 할 말 다 해서 시원하기는 한데 그냥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남친하고만 얘기해서 정리할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헤어지겠다 마음먹고 나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라져서 좋긴 한데 그래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친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제가 약해지면 안 되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해지지 말라고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픈 어머니를 빌미로 동생의 재산을 탐내던 아주버님들을 참교육한 멋진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조금 넘은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배우자가 바람난 사연, 시집살이 처가살이로 힘들다는 사연들이 참 많지만 집안의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내용의 사연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유산 가지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예사라 하고 저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형제 간의 싸움이 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형제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인가 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부모님 형제들 간에 사이 좋은 집이 별로 없더군요.
언젠가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자기네는 아버님이 형제분들과 연락하고 사셔? 하고 물으면 당연히 왕래 없이 살지 하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제가 주변에 형제끼리 정말 사이가 좋은 집을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옆집 살던 아줌마네예요. 그 집 아저씨는 단칸방 월세를 사시면서 술 드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나 하는 한량이셨는데 그 집 아줌마가 일해서 살림 다 하고 아저씨 보신 음식까지 해주시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삼형제였는데 막내가 저와 동창이어서 지금도 가끔 소식을 듣곤 하거든요. 그 집 삼형제는 지금도 가족을 대동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요. 아저씨가 술만 드시고 일을 안 하셔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으니 형제끼리 싸울 건덕지가 없어서 형제들이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도 내 자식들이 평생 우애 있게 살도록 하려면 돈을 적게 벌어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남겨줄 돈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웃기는 생각도 들곤 해요. 아무튼 2년 전에 저희 시댁에서도 예정돼 있던 사건이 드디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정리가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형 2명, 누나 2명이 있는 막내입니다. 신랑은 바보같이 형들 말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아닌 건 아닌 성격이라 아주버님들에게 그동안 참았던 것을 전부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차피 형제들과 절연하고 살게 될 것을 신랑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목도 챙기지 못하고 신랑 형제들에게 모두 뺏기고 나면 남는 것은 한밖에 없을 것 같아 저도 할 말을 했는데 의외로 신랑도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2년 전쯤에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심하게 체한 것 같다는 말씀에 새벽에 바로 내려가서 모시고 왔어요. 신랑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하고 저 혼자서 어머니의 보호자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할 정도로 심장의 조직이 상했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많이 놀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전화해서 의사의 얘기를 전달하니 곧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신랑이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퇴근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오더군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막내만 찾으셨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오라 해도 바쁘다고 하며 못 온다 하니 언젠가부터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신랑은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작은 땅이지만 농사를 지으시니 쫓아 내려가서 굳은 일 다 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생이었을 때는 농촌 체험 간다고 생각하고 어머님께 가서 일하고 왔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혼자 되셔서 쓸쓸히 살고 계신 어머님이 짠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병원으로 와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나아졌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어머님 앞에서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 어머니는 사지 멀쩡한 당신을 자식들이 버리려고 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 보낼 돈으로 간병인을 쓰자고 했더니 아주버님들은 너는 빠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신랑은 답답하게도 형들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것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시골집과 하나 남은 땅을 팔라는 것이었죠. 아주버님들이 시골에 있던 땅 전부 팔아먹고 그 하나 남은 땅은 막내인 신랑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것도 큰아주버님이 담보대출로 3천만 원 해간 상태였습니다. 금세 갚을 것이라고 하며 담보대출 받아달라고 하고는 3년 넘게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남편 명의의 땅을 팔게 되면 자기는 담보대출 받아간 것을 안 갚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아주버님의 계산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신랑은 그런 계산을 모르는 것인지 별 말 없이 형들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신랑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불러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형들이 어머님 요양원 보내고 땅 팔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신랑이 그게 뭔 소리냐고 하길래 시골 땅 주변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팔기도 아까운 땅이지만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을 형들이 팔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아주버님은 우리가 담보대출 받아준 것을 안 갚으려고 하는 수작이고 둘째 아주버님은 그 땅 팔면 땅 판 돈 자기도 나눠 받으려는 수작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신랑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주버님들이 신랑과 저 있는 데서 땅을 파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계속 말하길래 제가 큰아주버님에게 대출 받아간 것을 갚아줘야 땅을 팔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팔고 나서 나중에라도 저희에게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에게 그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간에 무슨 그런 것을 쓰냐고 하며 언성을 높이더니 재수씨, 우리 식구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기 식구가 아니면 뭐냐고 하면서 혹시 그 돈 은근슬쩍 안 갚으려고 그 멀쩡한 땅을 팔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주버님이 형제간에 의상하게 한다는 둥,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둥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어머님 댁에 가서 굳은 일 하고 어머님 돌봐드린 자식 며느리가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며 아주버님들은 재산 팔아먹고 어머님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무슨 염치 없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남은 동생 땅마저도 나눠 가지려는 수작인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게 왜 신랑만의 땅이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대놓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신랑이 자기 형들의 실체를 이제야 확실히 알았는지 손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 다른 재산들 다 가져다 팔아먹었고 그 땅은 내가 팔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인데 내 거가 아니면 누구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받은 돈 당장 갚으라고 하더니 땅은 점점 시세가 오르고 있는 중이라 나라에 수용되는 것 말고는 절대 못 판다고 했습니다. 판다고 해도 형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요양원에 보내든 모시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하고 있어? 짐 챙겨." 이러는데 제가 알던 형들에게 꼼짝 못하던 신랑이 맞나 싶었어요. 집에 와서 신랑은 이제 자기는 형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울해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렇게 요양원에 보낼 것이냐고 했더니 신랑은 요양원을 보내긴 뭘 보내? 라고 하면서 아주버님들은 요양원비 아까워서라도 어머니를 모른 채 할 것이라고 그때 우리가 어머님 떠맡게 될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모시겠다고 했는데 뭘 묻냐고 했더니 신랑은 고맙다며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서부터 아주버님들에게 전화가 오는데 신랑은 우리더러 빠지라고 했으니 우린 빠질 것이다. 대출금이나 갚아라. 이 말만 계속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화가 오다가 아주버님들은 전화도 없고 어머님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저와 신랑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요. 시술 받으시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해보니 스텐스 시술 받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술 받고 어머님은 한동안 많이 피곤해 하셨는데 점점 좋아지시고 현재는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그 이후에 연락 없이 살고 있고요. 큰아주버님에게 시골 땅 담보대출 갚으라고 주기적으로 신랑이 독촉하고 있어요. 대출이자는 큰아주버님이 내고 있고요. 큰아주버님이 대출금을 갚을지도 불분명하긴 해요. 큰아주버님이 나몰라라 하면 신랑과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신랑은 큰아주버님이 대출금을 갚는 순간 절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어머님을 뵈러 오겠다고 하지도 않지만
온다고 해도 저희가 못 오게 할 것이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빼돌리고 동생 땅까지 나눠 먹으려고 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신성한 저희 집에 들일 수가 있겠어요? 가끔 신랑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분들이셨다면 신랑 형제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 말이에요. 일평생 아끼고 사시면서 땅 조금씩 사시는 재미로 사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하신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아주버님들이 인간이 덜 된 것이겠죠. 집안일이라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시원하네요. 이후에 무슨 사건 생기면 후기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윗사람으로서 예의를 가르치겠다는 헛소리를 시전하는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참교육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신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 터지기 시작하니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보기에는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아직까지는 한결같이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우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신우의 편을 드시더라고요. 신랑과 신우는 결혼 전까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남매로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신우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시댁에 가서 신우네 가족을 만나면 저와 신랑이 신우와 시매부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우가 만날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신랑은 결혼 전에 시매부를 만나면 매형 오셨어요? 이 정도로 인사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저와 신랑이 신우와 시매부에게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신우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시부모님께 우리가 공손하지 않게 시매부에게 인사를 한다는 식으로 말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말씀하시기를 시매부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원래 하던 대로 인사 잘 하고 있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누나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신랑에게 인사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신랑은 이해가 안 가서 좀 짜증이 났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인사했고요. 저도 좀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시누이와 시매부를 만나면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하는 것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신우는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었어요. 한동안 인사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신우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인사를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스타일이라는 것이 뻔히 보여서 일부러 신우 말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올케에게 이렇게 생트집을 잡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었고요.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과 신우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 있는데 택배가 왔길래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주문한 밝은색 롱 원피스가 왔더라고요. 포장을 뜯어서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신우가 옷을 보더니 옷이 참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예쁘다, 어디서 샀냐 하길래 인터넷으로 샀다고 했더니 그 옷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계속 신우가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넣지도 못하고 있다가 폰으로 쇼핑몰을 찾아서 이 쇼핑몰에서 샀다고 신우에게 알려주었어요. 신우는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신랑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신랑이 왜? 라고 했더니 신우는 너네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이러는 것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니까 윗사람이 옷 예쁘다, 마음에 든다, 계속 그러면 눈치껏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방금 온 새 옷을 나도 안 입어봤는데 누굴 보고 입어보라고 권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인사를 허리 숙여 공손히 하지 않는다고 생트집을 잡던 신우가 윗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면 옷을 입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니 이런 개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하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옷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제 동생에게도 제 옷 절대 빌려준 적 없었거든요. 저는 좀 마른 편이고 키도 168인데 신우는 키가 작고 통통한 체격이에요. 체형도 전혀 다르고 보나마나 신우가 저보다 키는 작아도 사이즈는 클 텐데 제 옷을 입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시부모님 계신 데서 신우에게 강하게 말했다가는 신우 성격에 또 난리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신우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옷을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신우가 억지로 옷을 가져가서는 결국 제 옷을 입어보더라고요. 신우가 제 옷을 입은 것을 보니 옷이 작아서 터질 것 같고 색깔도 신우 피부톤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데다가 길이도 안 맞았습니다. 옷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하다가 마음속으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신우가 그 옷 늘려놔서 저는 못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거 살 조금만 빼면 딱 내 옷인데? 나 이런 밝은 색은 잘 안 입었는데 나름 잘 어울리네. 옳게. 이거 그냥 나 줘. 이러는데 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목이 잠겨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집에 있는 원피스 나중에 갖다 줄게.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피부가 까맣고 뚱뚱해서 이런 원피스 안 어울려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 스타일은 저랑 안 맞아서 언니 옷은 갖다 줘도 의류 수거함으로 바로 갈 거예요. 라고 짜증내듯이 말하고 옷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옷을 벗어주면서도 윗사람에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는 둥, 윗사람이 제안을 하면 수긍을 할 줄 알아야지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 어딨냐는 둥,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모님께 제가 신경질을 냈다며 고자질을 했습니다. 미친년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참고 시어머니께서 부르시길래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에게 신경질을 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신랑과 함께 이러이러해서 신우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는 저와 신랑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본인이 앞으로 저희에게 예의를 좀 가르쳐야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저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충분히 교육 잘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예의 없다는 말은 언니에게 처음 들어봐요. 라고 했더니 신우는 언니?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호칭부터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이러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신우를 형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 제가 신랑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신우가 저에게 친근하게 언니라고 부르라 해서 언니라 부르게 된 것이었거든요. 시부모님도 계신 데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형님이라 부를게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형님이 저보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저는 언니라 부른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누나가 그랬잖아. 나도 있었고 엄마 아빠도 계신 자리에서 그랬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신우가 시어머니께 엄마, 내가 그랬어? 라고 묻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래, 네가 그랬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신우가 난 그런 적 없는데. 어쨌든 엄마, 얘네들 예의부터 가르쳐야겠어. 이러는데 정말 신우 저희 신랑보다 3살 많고 저보다 4살 많습니다. 본인이 뭐 그렇게 어른이라고 그러는지 게다가 시부모님은 전혀 신우가 하는 행동을 말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남매 사이의 위아래를 그렇게 따지는 것은 어느 나라 예의예요? 밖에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윗사람 대접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는 이게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하더니 시어머니께 엄마, 나 오늘 말리지 마.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 이후로 우리 부모님께 존댓말 써왔는데, 형님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는 분이 부모님께 반말을 해요? 애들 듣는 데서 부모님께 반말하는 버릇이나 고치세요. 라고 저도 생트집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이 좀 크게 웃어줬어요. 야, 내가 옷 좀 입어본 게 그렇게 인상 쓸 일이냐? 그게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야? 하는데 저보고 눈치 없다고 하셨죠? 형님은 염치가 없잖아요. 남의 옷을 억지로 입어보고 남의 새 옷 다 늘어나게 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참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 못 참을 것은 없는데 신우가 너무 이상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거짓말까지 해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이런다고 신우와 심해부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더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들 가자고 하셨어요. 신랑이 다음에 누나 없을 때 시댁으로 찾아뵙겠다고 하더니 심해부에게 누나가 이상한 짓을 하면 다음부터는 매형이 좀 말리라고 하면서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먼저 나가시고 신우는 뭐라 중얼거리면서 아이들 챙기더니 나가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너네 집에 다신 안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나중에 제 물건들 건드릴까 무서워서 형님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더니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신우 얼굴 똑바로 쳐다봐 주었습니다. 모두들 가시고 나서 신랑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신우에 대해서 무슨 년 하면서 욕을 하더니 다시는 신우 저희 집에 못 오게 할 것이라고 이를 갈더군요. 신랑이 너무 열심히 신우 욕을 하니 제가 따로 신우에 대해 뭐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이상한 생트집 잡으면 바로바로 받아치려고요. 신랑도 앞으로 자기 부모님 앞이라도 신우가 이상한 짓 하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그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우가 저에게 이상한 생트집으로 시비를 걸 때 시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신우를 말렸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보다는 신우 편을 든 것이겠죠. 앞으로는 신우가 없을 때만 시부모님 찾아뵐 생각입니다. 변함없이 시부모님이 신우 편만 들면 시부모님과도 차차 거리를 둘 생각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시부모님도 계셔서 떨리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똑소리 나게 말씀을 잘하셨는지 참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